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쓰는 지구과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9월 고1 학력평가 통합과학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9월 학평을 치르신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모두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앞으로의 남은 시험들을 향해 또 힘차게 도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통합과 관련 영상을 틈틈이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힘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 문항부터 함께 풀어봅시다. 자, 1번. 그림 A에서 C는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랬을 때 ABC를 보면 달에 공전이 있고요. 공에 포물선 운동이 있고요. 그리고 물에 낙하 있습니다. 자, 이들 세 가지 모두 뭐와 관련되어 있나요? 어떤 시스템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건가요? 그렇죠. 이 세 가지 모두 이 중력 시스템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달의 공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과 지구 사이의 인력과 달과 지구 사이에 만유인력이 작용하고요. 이렇게 만유인력이 작용하고 그리고 달의 공전에 의해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원심력과 만유인력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궤도로 운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궤도로 운동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지구와 달 사이의 만유인력,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공의 포물선 운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는 이유가 올라가면서 점점점 속력이 줄어들면서 왜요? 중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이 올라가면서 속력이 줄어들면서 포물선의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중력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물의 낙하도 마찬가지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중력이 이제 연지 아래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의 낙하 역시 중력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 B, C 모두 중력에 의해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그림 가와나는 화성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관찰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대기 중으로 분출되는 화산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기 중으로 분출되는 화산재는 뭐와 뭐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대기 있습니다. 대기. 자, 여기 대기가 있고요. 그리고 화산재가 있죠. 자, 우선 화산재가 대기로 분출해요. 화산재는 뭐에 영향을 받죠? 어느 권역에서 나온 물질이에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중에 그렇죠. 직권이죠. 자, 직권에서 대기 중으로 분출됩니다. 대기는 무슨 권? 기권이죠. 그래서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온천. 자, 온천 어떻게 만들어져요? 지구 내부에 의한 열에 의해서 지하수가 가열되어서 온천이 만들어지죠. 자, 지구 내부의 열, 그러니까 직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천은요, 자, 직권과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는 직권과 기권이 상호작용하는 예이다. 맞나요? 가는, 그렇죠. 직권과 기권이 상호작용하는 예. 기억 선지 맞고요. 자, 니은. 지구 내부 에너지는 화성 활동의 에너지원이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멘틀이 대류하고요. 멘틀 대류에 의해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화성 활동이 일어나죠. 따라서 지구 내부 에너지는 화성 활동의 에너지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 나는 화성 활동을 인간이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예이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관광자원으로 지구 내부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예이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3번으로 가봅시다. 그림은 효소인 카탈레이스에 의해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A와 B는 각각 카탈레이스와 과산화수소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카탈레이스가 뭐예요? 그렇죠. 뭐 감자즙 이런 거에 포함되어 있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입니다. 카탈레이스는 효소예요.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뭐에 해당돼요? 과산화수소는. 자, 과산화수소는
이제 이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기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기질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요. A가 뭐라고요? A는요. A가 지금 B에 붙어서 분해되고 있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분해되는 물질인 생성물과 반응물인 따로 있는 기질이 되겠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이 기질을 분해하는 효소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B는 효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B가 뭐예요? 효소인 카탈레이스. A는요, 기질인 과산화수소수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나요? 자, 그럼 이렇게 분석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A는 카탈레이스이다. 맞나요? 아니요, A는 기질이라고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B의 주 성분은 단백질이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효소입니다. 효소.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예요. 자, 효소의 주 성분은요, 단백질이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효소의 특징으로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효소는 단백질이다 라는 게 있어요.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효소의 특징들 잘 익혀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선지네요. 자, 디귿. B는 반응 전과 후에 변하지 않는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 전에 이제 A와 결합시켰고요. 그리고 반응 후에 A를 이렇게 분리해냅니다. A라는 기질을 물과 산소로 이렇게 분리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기질을 분해할 수 있죠. 그래서 효소 자체는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그 형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효소는 재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선지는 효소의 재사용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효소의 특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선지는 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효소의 특징들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효소의 특징 첫 번째 뭐예요? 효소의 특징 첫 번째. 자, 효소의 특징. 자, 우선 효소가 뭔데요? 효소. 효소는요? 그렇죠.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는 이렇게 물질이 이런 기질이 이런 식으로 반응해서 분리되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을 효소라고 하죠. 자, 그럼 효소의 특징에는 뭐가 있냐? 자, 첫 번째. 자, 주성분이 뭐예요? 주성분이 맞아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형태에 따라서 그 기능이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효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이 단백질의 구조에 변형이 찾아와요. 단백질의 구조가 변형되면 이렇게 이 A라는 기질이 여기 꼭 맞물려 들어가기 힘들겠죠? 막 단백질의 변형이 찾아오면은 이 동그랗던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더 이상 A와 결합하지 않아서 효소의 성질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라는 점, 그리고 온도를 높여서 단백질의 형태가 이제 변형이 된다면 효소로서의 특징을 잃는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질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특이성. 그러니까 이 기질이요. 하나의 효소에는요. 이 하나의 기질만 딱 이렇게 형태가 맞물리는 어떤 특정 기질만 이렇게 결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형태가 다른 기질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결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의 효소는 하나의 기질만 상대를 합니다. 그게 바로 기질의 특이성이라고 해요. 자, 세 번째 특징은 뭔가요? 세 번째 특징은 디귿선지에 나와 있듯 효소의 재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에 참가한 후에 그 효소의 특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효소가 변형되지 않기 때문에 효소가 다시 A와 결합해서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질의 특징, 자, 효소의 특징 이 세 가지 정도를 숙지해주면 문제를 풀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 그림 가는 빛을 방출하는 LED 등을 나는 작은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있는 독고말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에는 신소재가 사용되었다. 자, 가에는 이 LED 등이 사용됐어요. LED 등. 자, LED 등요, 뭘 사용하죠? 맞습니다. 다이오드를 사용하는데, 다이오드 중에서도요,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해요. 발광 다이오드. 자,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서로 결합된 구조이고, P형과 N형 반도체가 결합되면서, 전자와 양공이 움직이면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러한 신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발광 다이오드가 쓰였고요. 이 다이오드는요, 신소재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에는 신소재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가에서의 빛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가 전환된 것이다. 자, 가에서의 빛 에너지, 그러니까 LED 등이죠. 자, 빛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나올 수 있죠.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해요.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서로 접합되어서 나타나는 다이오드인데요. 전자와 양공이 서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만들어지고 그 전류가 전기 에너지죠. 그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발광하게 됩니다. 빛을 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빛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가 변환된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 벨크로 테이프는 나의 구조를 모방하여 개발되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독고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뾰족뾰족한 이 가시들 보이죠? 이 가시들이 이 갈고리 형태로 돼 있어서 독고말의 열매 이 두 개를 이렇게 붙이면은 이 가시들이 이렇게 서로 잘 엉겨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씨앗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잘 엉겨 붙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원리에 사용한 것이 바로 벨크로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흔히 말해서 찍찍이라고 하죠. 그 찍찍이가 이제 잘 붙는 이유가 찍찍이를 확대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독고말의 열매처럼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잘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맞는 선지가 되겠죠. 다음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가볼게요. 자, 그림은 DNA 모형에 대해 학생 A에서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DNA 모형입니다. DNA 모형. 그래서 DNA의 특징과 관련된 DNA 구조, 이중나선 구조와 같은 그런 구조나 특징과 관련된 기능,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학생 A, DNA는 이중나선 구조야. 그렇죠. DNA는 이런 식으로 이중나선 구조로 배배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배배 꼬여 있어야지, 이 안에 있는 염기 서열이 있잖아요. 이 염기들이 잘 손상되지 않겠죠. 이 염기 서열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A는 맞는 말이고요. 자, 학생 B, 관찰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다수 종류야. 자, 여러분, 뉴클레오타이드가 뭐예요? 뉴클레오타이드.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이 DNA의 단위체죠. 핵산의 단위체입니다. 자, 핵산은요, 유전 물질을 저장하거나, 혹은 운반하는, 물질을 핵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NA도 핵산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유전 물질을 저장하니까. 그리고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요, 핵산의 단위체는 이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그래서 핵산은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DNA 같은 경우에는, 어떤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죠? 자, 일단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생성되냐?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냐면, 인산, 당, 염기 구조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DNA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 염기의 종류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아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관찰용 뉴클레오타이드는 다섯 종류가 아니라 네 종류가 되겠죠. 학생 B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학생 C, 사이토신 수는 구아닌 수의 2배야. 자, 사이토신은 뭐와 결합하죠? 뭐와 결합해요? 그렇죠. 구아닌하고 상보적인 결합을 합니다. 사이토신은 구아닌하고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수소 결합을 하죠, 여기서. 자, 그렇기 때문에 사이토신과 구아닌의 수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해요? 상보적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수가 같은 이 현상을요, 샤가프의 원리라고 하죠. 샤가프의 법칙. 그래서 샤가프의 법칙에 따르면 이제 구아닌과 사이토신 그리고 아데닌과 티아민의 수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토신수는 구한인수의 2배는 아니겠죠. 서로 같겠죠. 그래서 학생 C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답은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6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표는 2, 3주기 원소 A에서 C에 대한 자료이다. 원자 번호는 C가 B보다 크다라고 했네요. 자, 이런 힌트는 흘려들면 안 되죠. 자, 원자 번호는 C가 B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 자체가 여러분 뭘 뜻해요? 원자 번호가. 원자 번호는요. 맞습니다. 양성자 수를 의미하죠. 양성자 수가 C가 B보다 더 많다라는 말과 같겠죠. 자, 그리고 이 원자가 전자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기율표에서. 그렇죠. 몇 쪽인지, 이 족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원자 번호는 뭘 의미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습니다. 양성자 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랬을 때 A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가 전자수가 1개래요, 1개. 그러니까 1쪽에 포함된 원소고, 원자 번호는 3번이랍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3개예요. 그러면 세 번째 주기율표상에서 세 번째 있는 원소죠. 그러면 수헤리 하니까 리튬이 되겠네요. A는 리튬이네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수가 6개입니다. 그럼 6쪽에 포함된 원소이고, 그리고 원자 번호는 모릅니다. C 볼게요. C는요, 원자가 전자수 1개 이어서 같은 쪽, 1쪽에 포함된 원소고요. 그리고 원자 번호가 11입니다. 원자 번호는 11. 원자 번호가 11인 원소 뭐가 있죠? 그렇죠. 나트륨 있죠. 그러니까 C는 나트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만약에 B가 2주기 원소라면, 이 기억은 얼마가 되겠어요? 2주기 원소면. 이 기억은? 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죠? 전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원자가 전자수가 6개니까 전자가 6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자가 6개 들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자수가 8개예요. 근데 원자는요, 전자수와 양성자수가 서로 같아서 전기적 중성을 이루죠. 그래서 양성자수가 8개입니다. 그래서 2주기일 경우에는 이 원자 번호가 8번이라는 거예요. 즉, 기억이 8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3주기일 경우에는 기억이 얼마일까요?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에 몇 개 들어가죠? 8개 들어가고요. 세 번째에 몇 개 들어가죠? 세 번째에 6개 들어가야죠. 6개. 그러면 몇 번인 거예요? 14, 16, 16번인 거네요. 원자번호 16번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16이 돼요. 이해 가나요? 자, 근데요, 조건이 있죠. 원자번호는 C가 B보다 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C가 B보다 커야 되니까 기억은 1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면 기억이, 그렇죠, 8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선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8이다. 네, 맞죠? 자, 니은. A와 B는 모두 2주기 원소이다. 자, B는 지금 2주기 원소죠. 2주기 원소고 A도 리튬이니까 2주기 원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A와 B 모두 2주기 원소 맞고요. 자, 디귿.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A와 C는 지금 원자과 원소수가 1개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1쪽, 같은 쪽 원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리튬과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 금속이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디귿 선지 맞는 선지 되어 있고요.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페이지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이제 2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그림은 정지해 있는 벽에 자동차가 충돌하는 모의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하네요. 자, 에어백의 작동 원리가 어떻게 돼요? 자, 어차피 받게 될 충격량은 동일해요. 충격량은 동일한데 I는 F, 힘 곱하기 충격을 받는데 걸린 시간이죠. 충격받는 시간. 자, 그랬을 때 에어백의 원리는요, 이 충격 시간을 길게 해서 이 충격력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순지 한번 볼게요. 인체 모형이 앞으로 쏠리는 것은 관성의 현상이다. 자, 인체 모형 앞으로 쏠리는 현상은 관성. 관성은 본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인체 모형 같은 경우에 인체 모형이 이 자동차와 함께 계속 이동하다가 자동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근데 이 인체 모형은 계속해서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체 모양이 앞으로 쏠리는 것은 관성의 현상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니은. 에어백은 인체 모형이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준다. 그렇죠. 에어백의 원리가 이 시간을 길게 해줘서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거였어요. 그 니은은 맞는 선지. 자, 디귿. 범퍼는 자동차가 벽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아니요. 받는 충격량은 같다고요. 받는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서 충격에 걸린 시간을 늘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볼게요. 그림은 어떤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쭈글쭈글한 안에 기질이 보이죠. 그래서 이 쭈글쭈글한 구조를 뭐라고 하냐? 크리스타 구조라고 합니다. 크리스타 구조. A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리스타 구조가 잘 나타나기 때문에 A는 그렇죠. 미토콘드리아라고 할 수 있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심에 이런 핵으로 이런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막으로 둘러싸인 핵막이죠.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B는 핵이 되겠고요. 그리고 핵 주변에 이런 식으로 리보솜이나 이런 소포체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겠죠. 그래서 리보솜과 소포체가 주변에 있는 걸로 보아 이 B는 핵임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C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이 초코파이처럼 생긴 거, 이 초코파이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라나라고 해요. 그라나. 그라나라고 하고, 이 초코파이 이 하나를요, 틸라코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라나와 틸라코이드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C는요, 엽록체라고 봐야겠죠?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A는 미토콘드리아잖아요. A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세포호 ATP 합성이 일어나겠죠. 자, 이 ATP는 에너지죠, 에너지.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건지. 자, 광합성은 그럼 어디서 일어나요? 광합성은. 맞아요. 광합성은 EC, 엽록체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B에는 핵산이 있다. 자, B는 핵입니다. 핵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DNA가 있죠. DNA는 유전 물질입니다. 그래서 핵 안에는 이 DNA가 있는데 이 DNA는 유전 물질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이때 핵산의 정의가 뭐예요? 핵산은 유전 물질을 저장하거나 혹은 유전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이 물질들을 핵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NA, RNA가 모두 핵산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B에는 핵산이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핵산이라는 용어의 정의 잘 파악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통합과학 자체는요, 이러한 용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용어들의 정의만 잘 파악해 준다면 문항들을 어렵지 않게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디귿 볼게요. C는 미토콘드리아이다. 자, C 같은 경우에는 엽록체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아닙니다. 그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9번 가봅시다. 그림은 탄소 원자의 다양한 결합 방식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요, 탄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죠? 원자과 전자 수가 그렇죠. 4개죠. 4개이다 보니까 이렇게 원자과 전자 수가 4개니까 이 원자과 전자 수가 각각이 8입니다. 그래서 4개의 원소와 결합을 할 수 있어요. 8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끼리 결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구조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4가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사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된 거. 이게 사슬형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렇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올라가고 내려간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처럼 뻗어나왔죠?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이게 각각 꼭지점이 다 탄소예요. 이런 고리형 구조가 있습니다. 고리형 구조가 있고요. 이렇게 이중 결합 구조 혹은 삼중 결합 구조를 가진 탄소가 있겠죠. 자, 이렇게 탄소는 여러 가지 모양, 4가지 정도의 모양을 형성할 수 있더라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는요, 여기서는요 단일 모형이고요. 얘는요 이중결합 모형이죠. 이중결합 모형. 얘는 삼중결합 모형이 되겠고 이 친구는 고리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탄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사이다. 맞나요? 그렇죠. 탄소의 원자과 전자수 이렇게 4개여서 팔이 4개 달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4가지 원소와 아까 결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기억 맞는 선지? 자, 니은.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공유 결합이다. 자, 탄소 원자 사이는 모두 이렇게 팔을 공유하잖아요. 팔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자쌍을 공유하기 때문에 공유 결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 탄소 원자 한 개에 결합할 수 있는 수소 원자는 최대 3개이다. 자, 탄소 원자 한 개에 결합할 수 있는 수소 원자수. 자, 탄소는 팔이 4개라고요. 수소가 이런 식으로 4개가 결합할 수 있어요. 이해 가나요? 자, 이 팔이 뭐냐면요. 원자과 전자수 하나를 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이 이렇게 서로 악수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쌍을 공유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탄소는 이렇게 4개 팔이 있고요. 수소는요. 원자과 전자 한 개죠. 그러니까 한 개 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악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악수하고요. 이렇게 악수하고 악수하고 악수하고.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메테인이죠. 메테인 자체가 이렇게 수소 4개와 결합하고 있으니까 최대 3개이다 라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 디귿 틀린 선지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염화나트륨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하네요. 자, 염화나트륨은요 Na 플러스 그리고 Cl 마이너스. 자, 양이온에 해당되는 금속 원소와 음이온에 해당되는 이 비금속 원소가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 실험의 이해가 쉽겠죠. 자, 가학 과정부터 볼게요. 비커에 고체 NaCl을 넣고 간이 전기 전도결이 되었더니 변화가 없었다. 자, 고체 상태의 경우에는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겠죠. 그래서 전기 전도결이 되어도 변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나아 과정과 같이 비커에 중류수를 넣고 NaCl을 완전히 녹였어요. 녹였을 때 전기 전도결이 되면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분리되기 때문에 분리되어서 마구잡이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한다라는 거죠. 전기 전도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면 뷰리 켜졌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한번 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자, 우선 농동점과 끓는 점이 어떻습니까? 농동점과 끓는 점. 자, 강한 전기적 인력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쉽사리 흩어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높은 온도로 가야지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서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분리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요. 이렇게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주로 무슨 상태? 그렇죠. 고체 상태죠. 상온에서 주로 고체 상태를 띱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물에 대한 용해성입니다. 물에 대한 용해도. 자, 물 자체는요, 물이요, 이 극성 분자의 극성. 그러니까 전기적 극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 분자와 이온 결합 물질이 만나면, 자, 물 분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극성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도 이렇게 극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물과 이렇게 만나면요, 이 극성 때문에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 양이온과 음이온이 쉽게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이렇게 용해가 되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쉽게 분리돼요. 그러니까 물의 도움을 받아서 분리된다는 거죠. 상온에서는 이렇게 식살에 분리되지 않지만 물에 의한 도움을 받아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높아요. 물에 잘 녹나 거죠. 소급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분리가 되면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요, 전기 전도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높고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 결정이 있잖아요. 결정 구조로 상온에서 나타나 있는데 이 결정이요, 쉽게 쪼개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왜 쉽게 쪼개져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결정의 형태로 이온 결합 물질이 있는데요. 만약에 위아래로 강한 힘을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어긋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서로 마이너스 극이 만났잖아요. 그럼 서로 떨어져서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다시는 붙지 않습니다. 잘 붙지 않아요. 그래서 결정이 쉽게 쪼개진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1번부터 4번까지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 숙지하길 바라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NaCl은 공유결합 물질이다. 맞아요? 아니죠? 공유가 아니라 이온결합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NaCl을 구성하는 이온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다. 자,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질은 이렇게 수용액 상태에서 녹습니다. 물에 대한 용기가 높죠. 그래서 녹아서 이동할 수 있죠. 맞는 선지. 자, 디귿. 염화나트륨 대신 설탕으로 실험해도 나의 실험 결과는 동일하다. 자, 설탕은 뭐예요, 여러분?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공유결합. 얘는요, 이온결합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인 설탕으로 실험하면 나의 실험 결과가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죠. 디귿은 틀린 선지.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표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에서 나는 각각 조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에너지 중에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가 있는 거 뭐예요? 에너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거? 그렇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요, 태양 에너지입니다. 가가 태양 에너지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거는 뭐예요? 그렇죠. 지구 내부 에너지죠? 그래서 나는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겠고, 다는 뭐예요? 남은 조력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상의 예를 봤더니 조력 에너지 달과 지구 사이 인력에 의해서 발생하죠. 그래서 달과 지구의 인력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다가 조력 에너지를 확신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날씨 변화가 나타나죠.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공기덩어리 막 이렇게 공기덩어리 상승되면서 구름 형성하고 이런 날씨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지들 한번 봐볼게요. 자, 기억. 가는 태양 에너지이다. 맞나요? 그렇죠. 가 태양 에너지 맞죠? 자, 니은. 지진 해일은 기억에 해당한다. 자, 지진 해일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지진 해일. 자, 지진 해일은 이렇게 해저가 있는데요. 여기 바다가 있고요. 이 해저가 이렇게 어긋나요.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어긋나서 상승합니다. 이렇게 붕 떠올라요. 그러면 이 해수도 갑자기 이렇게 붕 떠오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해파가 바로 쓰나미죠. 쓰나미. 지진 해일. 자, 그래서 이 지진 해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진 활동, 단층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단층 활동은 왜 생겨요? 단층 활동이. 지구 내부에서 멘틀 대류에 의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그 멘틀 대류에 의해서 지각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연직 단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진 해일은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기억의 예이다. 맞는 선지 되겠네요. 자, 디귿. 다는 지구에 대한 달과 태양의 인력으로 생긴다. 그쵸? 조력 에너지는요, 지구에 대한 달과 태양의 인력으로 생기는 거 맞습니다. 다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2페이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3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그림가는 포수가 글러브를 움직이지 않고 야구공을 받는 모습을, 나는 포수가 글러브를 뒤로 빼면서 야구공을 받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다의 그래프의 PRQ는 가와 나에서 야구공이 글러브에 닿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글러브가 야구공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각각 가와 나 중 하나에 해당한다. 다에서 그래프와 시간축이 만든 면적은 PRQ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면적 뭘 뜻해요? 가로축 시간이고 세로축 힘의 크기 F죠? 그러면 이 면적은요, 이 힘에다가 시간 곱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충격량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P와 Q의 면적이 같다라는 거는 P와 Q에서 이 충격량 자체가 서로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나요? 자, 그랬을 때 가는요, 지금 투수가 포수죠, 포수. 자, 야구를 잘 안 봐가지고. 자, 포수가 지금 야구공을 그냥 받고 있죠. 그러니까 충격량은 이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받는 시간이 짧고 그리고 충격력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나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i는 ft로 구할 수 있는데요. 받는 시간은 늘렸어요. 자, 근데 이 i 값은 서로 같죠. 충격량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의 크기, 충격력은요, 좀 작아졌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포수가 손을 뒤로 밀면서 받는 게 좀 손바닥이 덜 아플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순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Q는 가에 대한 그래프이다. 자, Q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시간이 P보다 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결과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충돌하는 동안 글러브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와 같다. 면적이 서로 같다 했잖아요. P와 Q가.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디귿. 글러브에 닿기 직전 야구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와 같다라고 했네요. 자, 우린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충격량은 어떻게 구해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충격을 받은 시간이죠. 자, 그랬을 때 얘는요, 운동량의 변화와 같습니다. 운동량의 변화 어떻게 구해요? 자, 나중 운동량 mv 빼기 처음 운동량 mv0으로 구할 수 있죠. m은 질량, v는 물체의 이동 속도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가를 한번 볼게요. 가. 자,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요, 운동량의 변화가 얼마입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나중 운동량 얼마예요? 나중에는 공을 받았으니까 공의 속도가 0이죠. 그러니까 V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은 0이고 처음에는 V0이라는 속도로 오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질량 곱하기 V0 가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델타 P 그러니까 충격량은요 마이너스 mv0 가라는 말이에요. 이해가요? 가에서 충격량은 마이너스 mv0 가입니다. 자, 나에서 볼게요. 나에서는 운동량 변화가 얘도 마찬가지로 0에서 야구공의 질량 곱하기 나에서의 속도, 나에서의 처음 속도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충격량은요 얘와 같죠? 그래서 나에서의 충격량도 마이너스 mv0 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충격량, 가와 나의 충격량이 서로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량의 크기가 서로 어떻습니까? 가와 나가 맞아요. 같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갔나요? 자, 그러면 1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높이에 따른 기권의 분포를 나는 깊이에 따른 해수의 수원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권의 분포죠. 연지 기온 분포인데요. 자, 기권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거 뭐예요? 그렇죠. 대류층이죠. 자, 대류권이고요. 그 위에 성층권이 위치하고 그 위에는요, 뭐 위치해요? 맞습니다. 중간권 위치하죠. 자, 그리고 해수의 연지 분포에서는요, A가 뭐예요? 맞습니다. A는 혼합층. B는 뭐예요? B는 이렇게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 구역. 맞습니다. 수온 약층이죠. C는요,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거의 일정하고, 그리고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 맞습니다. 심해층이죠.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기역에서는 대류가 일어난다. 기역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요. 위쪽이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런 식으로 공기가 상승해서 다시 하강하겠죠? 그래서 기역에는 대류가 일어날 수 있겠죠. 자, 니은. 니은에서 발생하는 바람은 A의 두께에 영향을 준다. 자, 니은에서 발생하는 바람, 대류권에서 발생하는 바람은 해수면 부근에서 부는 바람에 포함되죠. 자, 그래서 해수면 부근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혼합됩니다. 표층 해수가 혼합되면서 이런 식으로 깊이에 따라 수온이 일정한 구간에 나타나는데 이를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풍속의 세기가 강해지면 혼합작용이 점점 활발해져서 이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에서 발생하는 바람은 A의 두께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디귿. 깊이에 따른 수온의 변화는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자료 해석이죠? 깊이에 따른 수온의 변화. B에서는요, 수온 약층이니까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급격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차갑고 위쪽이 따뜻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층이죠? 그래서 A와 C,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C에서는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는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디귿 틀린 선지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으로 가볼게요. 14번.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선지 바로 보겠습니다. 기억. A는 알칼리 금속이다. 자, 1주기 1조에 해당되는 A는 뭐예요?
수소죠. 수소는 기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 아니죠. 알칼리 금속은 1조 2주기부터 이렇게 R에 해당되는 금속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는 알칼리 금속이 아니에요. 자, 니은. C는 B보다 전자를 얻기 쉽다. 자, C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를 나타내면 17쪽이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 7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죠? 1쪽에 위치하니까, 그렇죠. 한 개죠? 한 개입니다. 자, B 입장에서는요, 이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 게 더 간편하고요. 자, C 입장에서는 전자를 하나 이렇게 들여오는 게 더 간편하겠죠? 그렇게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는 B보다 전자를 얻기가 쉽겠죠? 얻기 쉽기 때문에 C는 주로 음이온을 띠게 됩니다. 자, 디귿선지 볼게요. 화합물 BC와 DC2에서 음이온의 전자 배치는 같다라고 했네요. 자, 화합물 BC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B가 뭐예요? B는 알칼리 금속입니다. B는 금속, C는 뭐예요? 17쪽이 포함되니까, 그렇죠. 살레제 원소, 특히 C는 기체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비금속입니다. 자, D는요, 2쪽에 포함되니까 금속 원소고요. C2는, 자, C는요, 비금속 원소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화합물은 모두 이온 결합 물질에 해당됩니다. 자, 그랬을 때 B 볼게요. 자, B는요,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서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이 되고요. 자, C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붙여서 음이온이 되죠? 그래서 전자를 하나 붙여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여기 전자 하나 붙였어요. 음이온이 되면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요. 자, 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요? 두 개죠. 이종이니까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그래도 떼는 게 편합니다. 두 개를 떼요. 자, 그러면 D 같은 경우에는요, 이가의 양이온이 되고요. 그리고 C는요, 원자과 전자수가 7개니까 이렇게 찍어주고 전자 하나 데려오고 마이너스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하나 더 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하량이 2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C 하나 더 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데려오고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 물질이 형성되겠죠. 그랬을 때 음이온이 지금 C입니다. C에서 전자 배치가 어때요? 그렇죠. 모두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 네,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1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질량이 서로 다른 별 A와 B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A는 주기활성이 초고성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중성자별로 변하네요. 자, 초고성에서요, 이제 나중에 중심핵에서 철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하지 못하고 중력 붕괴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초신성 폭발이 되겠습니다. 자, 초신성 폭발을 하고 이렇게 중성자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 이후에 주기활성은요,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주기활성이 적색 거성으로 되고 행성상성으로 거치면서 백색해성이 되죠.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A는요,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제 보도록 할게요. 기억, 초신성 폭발은 기억으로 적절하다. 네, 맞죠. 자, 니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 B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다. 자, 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져요? 그렇죠. 질량이 매우 큰 별에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B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건 아닙니다. 얘는 틀린 선지. 자, 그리고 이 철보다 무거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초신성 폭발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요, 좀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디귿. 주기활성 단계에서의 질량은 별 A가 별 B보다 작다. 자, 주기활성 단계에서의 질량. 자, A는 태양 질량보다 매우 크고 B는 거의 태양 질량입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질량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디귿 틀린 선지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16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림 화합물 H2X와 YH3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를 원자과 전자로만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X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있고 이 H 수소와 결합한다는 거죠. 수소의 전자가 이런 식으로 결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YH3 같은 경우에는요. 자, Y 소환해 볼게요. Y 있고 여기 수소 있고 수소 있고 수소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두 개 있고 여기서 H의 전자 하나 공유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H의 전자 하나 공유하고 자, 여기도 H의 전자 하나 공유하면 되겠죠. 이해 가나요? 자, 그랬을 때 이 수소가 만약에 없더라면 X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6족에 포함된 원소임을 알 수 있고요. Y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5족에 포함된 원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H2X에서 X의 전자 배치는 비활성기체인 네온과 같다. 자, X 같은 경우에는 2주기 원소입니다. 왜냐? 전자 껍질이 두 개죠? 그러니까 2주기 원소고, 네온도 몇 주기 원소예요? 네온은? 그렇죠. 네온도 2주기 원소죠? 자, 그랬을 때, 전자 배치를 보면, 네온도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비활성 이체니까 이렇게 안쪽에 두 개, 바깥쪽에 8개라고 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비활성 이체인 네온과 이 X의 전자 배치가 서로 같겠죠. 그 기억 맞는 선지. 자, 니은 X와 Y는 모두 비금속 원소이다. 자, 지금 이들 H2X와 YH3는 모두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와 Y는 수소가 비금속이기 때문에 X와 Y는 그렇죠. 모두 금속 물질, 금속 원소. 다시 할게요. 자, 공유결합이잖아요.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비금속과 비금속끼리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X와 Y는 모두 비금속 원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는 X2가 Y2보다 크다. 자, X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팔이 몇 개예요? 이렇게 두 개죠. 자, X는 팔이 이렇게 두 개입니다. 자, Y는 팔이 몇 개예요? 팔이 세 개나 있죠? 팔이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이해 가나요? 자, 그랬을 때 X2는요. 서로 이렇게 팔을 부여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Y는요. 서로 이렇게 팔을 부여잡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가 Y는 3쌍, X는 2쌍입니다. 그래서 X2가 Y2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디귿은 틀린 선지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3페이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4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그림은 산 안드레아스 단층에 속한 판의 경계와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엇갈리는 방향으로 판이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A는 무슨형 경계? 맞습니다. 보존형 경계에 위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순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지진 활동이 활발하다. 보존형 경계에서는 지진 활동이 활발합니다. 왜냐하면 판과 판 사이의 마찰에 의해서 판의 일부가 손상될 수 있고 판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탄성파가 바로 지진이거든요. 자, 그리고 니은 볼게요. 멘틀 대륙 하강부에 위치한다. 자, 멘틀 대륙 하강부에 위치한 판의 경계는 뭐예요? 그렇죠. 서위평 경계죠. 그렇기 때문에 보존 경계인 A는 멘틀 대륙 하강부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얘는 틀린 선지. 자, 디귿. 두 판이 서로 어긋나게 이동한다. 그렇죠. 보존 경계에서는 두 판이 이런 식으로 어긋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선지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18번으로 가봅시다.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공 A를 가만히 놓는 동시에 공 B와 C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세 공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A, B, C의 질량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연직 방향으로는요, 무슨 운동을 하죠? 중력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합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이렇게 수평 방향에서는요, 수평 방향은 속도가 일정하죠. V라는 속도를 일정하게 던졌기 때문에 수평 방향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자, 이해가나요? 자, 그랬을 때 A가 이렇게 지표로 떨어진 순간이랑 B가 이렇게 지표로 떨어진 이 시간이랑 서로 같겠죠. 왜냐하면 이 A, B, C를 모두 그림자의 형태로 투영해서 이렇게 벽면에 좀 투영해서 봐보면요. A, B, C 모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떨어짐을 알 수 있겠죠.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자, 그렇기 때문에
A, B, C 모두 이 수평면, 이 지표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모두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지표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모두 동일하다는 거 인지하도록 하고요. 선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A는 B보다 수평면에 먼저 도달한다. 자, A와 B는 서로 이렇게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는 B보다 수평면에 먼저 도달하는 게 아니라 A와 B 모두 동시에 도달할 수 있겠죠.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운동하는 동안 A와 C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다. A와 C는 어떤 힘이 작용해요? 그렇죠.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가속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힘이 작용하면 가속 운동합니다. 그런데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즉, 연직 방향에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하죠. 가속도는 왜 생겨요? 어떠한 힘을 받으면 가속도가 생깁니다. 자, F는 ma라고 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질량 가진 물체가 어떠한 힘을 받으면요, 이렇게 가속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연직 방향으로 어떤 힘의 영향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중력 때문에 중력의 힘을 받아서 등가속도 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하는 동안 A와 C에 작용하는 이 힘은 바로 중력이 되고요. 이 중력의 크기는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디귿. 운동하는 동안 수평방향 속력은 C가 B의 4배이다 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서로 같습니다. 그럼 수평방향으로만 생각해 볼게요. 자, 수평방향으로 공이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공이 자, 여기 C가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서로 어떨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 자, 이거 3칸이죠. 이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입니다. 9칸. 자, 그랬을 때 속력은 뭐예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근데 시간은 같다고요. 그러면 거리가 지금 하나가 3칸이고 하나가 9칸이니까 이 속도는요, 그렇죠. 9칸짜리가 3칸짜리보다 3배 빠름을 알 수 있겠네요. 이해 가나요? 자, 그래서 운동하는 동안 수평방향 속력은 C가 B에, 자, C가 B의 4배가 아니라 3배가 되겠죠? 디귿은 틀린 선지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물질 A가 세포 외부에서 단백질을 통해 세포 내부로 확산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자, 이 인지질 이중층을 이용해서 통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막단백질, 이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농도차가 있겠죠. 세포 외부와 내부 사이의 농도차. 이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농도차 크면 이제 대체로 물질이 세포 내부로 잘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입자의 크기. 입자의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입자의 크기가 조금 크면은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도 이런 식으로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질에 대한 용해도.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극성이요, 극성. 극성 정도. 지질의 용해가 잘 되는 물질은요, 무극성입니다, 대부분. 자, 이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인지질에서, 이 부분은요, 극성을 띠죠. 극성을 띱니다. 그래서 물과 친해요. 물도 극성을 띠기 때문에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와 친해요. 서로 잘 결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친수성이고요. 얘 같은 경우, 얘가 뭐죠? 지방산이죠, 지방산.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질입니다, 지질. 그래서 무극성이죠, 무극성. 그렇기 때문에 친유성입니다. 기름같이 네요. 자, 이때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으면 극성이 없다라는 말이니까, 극성이 없으면 얘네들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극성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뭐 마이너스 입자가 있다면 얘도 극성을 띠잖아요. 그쵸? 여기 이 친수성 머리가 극성을 띠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 잘 들어올 수 없겠죠. 그래서 극성이 아닌 물질, 무극성 분자가 주로 이렇게 잘 침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손재 보도록 할게요. 기억. 세포막의 인지질은 이중층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렇죠. 인지질 이중층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 자, 니은. A의 농도는 세포 외부에서가 내부에서보다 낮다. 자, 이거 삼투압이죠. 삼투압. 자,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제 물이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입자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제 입자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물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그죠,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A가 이렇게 이동하려면요, A의 농도는요, 세포 외부에서가 내부에서보다 더 높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낮다로 했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만약에 외부에서가 내부에서보다 낮다면 오히려 내부에는 물질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자, 그래 틀린 선지가 되겠고, 디귿은 세포막의 세포막의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 물질에는 포도당이 있다. 자, 포도당은요, 입자의 크기가 어때요? 입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입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기 이 조밀한 이 틈에서는 포도당이 이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통과하죠. 자, 그래서 디귿 맞는 선지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한 모의 실험이다. 자, 가는 3연기 조합 모형, 코돈 모형, 아미노산 모형을 준비한다. 나는요, 3연기 조합 모형 3개를 선택해 칠판에 순서대로 붙인다. 다는요, 나의 각 3연기 조합 모형에 대응되는 코돈 모형을 찾아. 자, 여기서 말하는 이 3연기 조합이 뭐냐면 DNA의 트리플렛 코드를 말하는 거죠. DNA의 3개 연기의 조합,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죠. 자, 그리고 대응되는 코돈 모양을 찾아 그 아래에 붙인다. 코돈은 이제 뭐예요? RNA의 3연기 조합을 코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표를 참고하여 다의 코돈 모형에 대응하는 아미노산 모형을 찾아 그 아래에 붙인다. 그리고 각 모형의 배열은 다음 그림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아미노산 모형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랬을 때 지금 DNA에 있는 트리플렛 코드가 CGA입니다. 그러면 코돈 모형, 그러니까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만약에 전사를 한다면 이 코돈 모형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사가 될까요? 그렇죠. 사이토신은 구아닌으로, 구아닌은 사이토신, 아데닌은 티아민으로, 다시 구아닌은 사이토신, 사이토신은 구아민, 그리고 사이토신, 구아민 이렇게 되고, G는요 C로, T는요 아데닌으로 T아이데닌 이런 식으로 전사가 되겠죠. 자, 근데 CAA는 뭐예요? 세모죠. 기억은 세모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손재 볼게요. 기억. 라는 세포 내 유전 정보 흐름 과정에서의 전사에 해당한다. 라는요, 지금 보면 코돈 모형에 대응하는 아미노산 모형을 찾아 아래에 붙인대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돼서 단백질을 생산하는 과정 아니에요? 이걸 뭐라 합니까? 우리는 번역이라 하죠, 번역. 자, 전사는 해석이요, 해석. 이 트리플렛 코드를 이용해서 코돈으로 해석하는 거, 유전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이 전사에 해당되고, 이제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해서,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해서 단백질을 생산하는 과정이 바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선지죠. 자, 니은 볼게요. 1에서 U의 개수, 그러니까 유라실인가요? 자, 유라실의 개수는 2개이다. 자, 제가 이걸 잘못 적었죠. 자, 아데닌은 유라실로 대응이 되죠. 왜냐하면 코돈이니까, RNA는 이 유라실에 해당하는 유라실이 포함된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라실이 하나죠, 하나. 그래서 유라실 개수는 2개가 아니라 1개입니다. 그 니은은 틀린 선지. 자, 디귿, 기억은 세모이다. 기억은 세모. 네, 맞네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9월 학력평가 통합과 문항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등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음 영상 때 더 참고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에 대해서 많은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합과학 푸시느라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